오케이?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띄워드리고 어딨나 여기 있다. 그래서 크로스 브릿지 어제 뭐 일부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크로스 브릿지가 성립이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식 필라멘트와 씬 필라멘트, 식 두꺼운 거 마이오신, 씬이 액틴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파워 스트로크, 힘을 만들어내는 곳은 요 마이오신에 있는 요 글로뷸라 헤드라고 하는 마이오신 헤드라고도 부르죠. 요 아이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마이오신 헤드가 결합하는 부위는 액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여기 액틴에 있습니다. 오케이. 크로스 브릿지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처음에 이제 비어 있는 상태에서 ATP가 이 마이오신 헤드의 ATP 바인딩 사이트에 ATP의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에요. 1번 ATP 바인딩 사이트에 ATP가 붙는다. 아직 결합이 안 된 상태고요. 결합이 되기 전에 ATP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러면 이 ATP 바인딩 사이트에 ATPase라는 ATP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에 의해서 ATP가 ADP랑 포스페이스로 분리가 되죠. 2번 포스페이스로 분리가 되면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액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2번이 결합 ADP 포스페이스로 분리가 됐을 때. 그리고 결합이 된 상태죠. ATP에서 분해가 되면서. 그 다음이 파워를 만들어내는데요. 파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있듯이 포스페이스예요. 인이 ADP 포스페이스 상태로 분리된 상태에서 포스페이스이 떨어져 나가요. 포스페이스 떨어져 나가게 되면 파워 스트로크, 파워가 만들어지면서 마이오신 헤드가 코킹한다, 꺾인다는 거죠. 고개를 딱 꺾으면서 액틴을 한번 당겨주는 거죠. 양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액틴 필라멘트, 씬 필라멘트를 중심 쪽으로, 중심이라 함은 M 라인, 그쵸? 당겨주게 되는 거죠. 그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포스페이스 떨어져 나가면서 파워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파워 스트로크 한번 일을 한 다음에 ADP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ATP가 붙으면 마이오신은 다시 액틴 필라멘트에 결합되어 있던 게 떨어지는 거죠. 마이오신 릴리즈 액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 다시 또 마이오신 헤드가 원래대로 위치로 돌아갈 거고요. 그럼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ATP가 ADP랑 포스페이스로 분리가 되면은 붙고, 포스페이스 떨어져 나가면 땡기고, 다시 ADP가 릴리즈 되면은 새로운 ATP가 붙으면서 떨어지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크로스 브릿지에 의한 뭐예요? 슬라이딩 필라멘트 시어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뭐 서클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설명하고 말로 나와 있는 설명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근데 뭐 어느 게 정확히 맞다 틀리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이걸로 기억하기보다는 좀 전에 설명드린 말로 풀어져 있는 이걸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크로스 브릿지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regulation of contraction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초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근육의 수축이죠. 마이오신과 액틴의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되게 하는 기본적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절 단백질들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액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그 말하는 액틴은 이 F액틴이라고 이름을 원래 붙여 있어요. 이 F액틴은
하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300에서 400개 정도의 G액틴이라는 서브 유닛, 소단위체죠. 소단위체가 이렇게 두 줄로 트위스트되어 있는, 꼬여져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I입니다. 그리고 요 액틴에는 마요신 바인딩 사이트가 존재를 하죠. 근데 항상 결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축을 안 할 때는 그 마요신 바인딩 사이트를 단백질이 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단백질이 이름이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크로스 브릿지를 막고 있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그 트로포마이오신에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의 형태 변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는 수용체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트로포닌 구성은 트로포닌 I, T, C, 그래서 세 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포닌 I는 이니비션 하는 부위예요. 실질적으로 이니빗 바인딩 오브 마이오신이에요. 마이오신의 결합을 막아주는 부분이 트로포닌 I이고요. 트로포닌 T는 트로포마이오신에 결합되어 있어서 트로포닌 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트로포닌 I는 이니비션, 트로포닌 T는 트로포마이오신에 결합하는 부분, 그리고 트로포닌 C는 센싱 부위예요. 인지하는 부위. 무엇을 인지해? 칼슘을. 결국에 근육 수축의 시작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서 만들어내는 일은 SR에 들어있는 칼슘 주머니에 들어있는 사이코플라즘 리티큘럼 또는 엔도플라즘 리티큘럼에 칼슘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 칼슘이 세포질로 나오면은 이 칼슘이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센싱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트로포마이오신의 조절을 만들어내는 작동이 시작되고 트로포마이오신의 형태 변화에 의해서 액틴의 마이오신 결합 부위가 오픈이 되게 돼요.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 G액틴 조그만 것들이 F액틴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트위스트 형태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트로포마이오신이에요. 트로포마이오신. 얘는 이 뒤쪽에는 마요신 바인딩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블럭하고 있죠. 막아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 컴플렉스가 있는 곳에 그 결합 부위가 있어요. 조절 부위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막고 있는 이니비션 I, 트로포닌 I, 그리고 칼슘이 붙어주는 트로포닌 C 센싱 부위, 그리고 휴전 트로포마이오신 결합되어 있도록 컴플렉스를 형성해주는 트로포닌 T,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 트로포닌 C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액틴과 마이오신 결합이 일어나게 하는 조절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 오브 칼슘이 딱 나오죠. 바로 누구에 의해서 그 시작이 일어나느냐? When muscle cell are stimulated 돼요. 근육세포가 자극이 되면은 칼슘이 릴리즈 됩니다. Inside the muscle fiber. muscle fiber가 셀이라고 그랬잖아. 셀. 결국에는 세포 안에 뭐 앞에서는 엔도플라즘 리티큘럼인데요. 요 ER의 근육의 존재, 근육은 이름이 다 달랐어요. 껍데기를 사이코레마라고 불렀고 근단지를 사이코미어라고 불렀고 플라즈마 멤브레인 이름 달라요. 그러면 요 안에 ER도 이름이 달라요. 근육에서는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이라고 안 하고 근육에 있으니까 사코플라즈미 레티큘럼 SR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칼슘이 보관돼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은 사이토플라즘으로 릴리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머슬 파이버예요. 그래서 요 릴리즈 된 칼슘이 어디?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해서 센싱이라고 그랬죠. 인지를 하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트로포마이오신의 컨포메이션 체인지, 형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 또는 전환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마이오신 결합 부위가 이제 열리게 되고 여기 있듯이 형성하는 거죠. 크로스 브릿지를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이런 형태죠. 릴렉스드. 보통 이제 근육에 자극이 없을 때는 이 트로포마이오신이 결합 부위를 막아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아까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에서 ATP가 ADP하고 포스페이트로 분리가 되면은 결합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때에 어떠한 자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리하고 액션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칼슘이 릴리즈가 돼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하고요. 트로포닌 아까 T가 결합이 되어 있고 트로포닌 I 형태 변화에 의해서 트로포마이오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바인딩 사이트가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합하고 포스페이 떨어나가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슬라이딩. 오케이? 그래서 칼슘이 이러한 시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슘이 어디에 붙어요?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해요. 이러한 칼슘이 만들어내는 작용들을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말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수축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왜? 흥분을 시켜주는 누군가가 자극이 있으면은 뭐 수축을 한다는 얘기죠. 흥분과 수축의 커플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흥분시켜준다는 건 다른 말로는 자극이죠, 자극. 자극을 누가 시켜줘요? 아까 얘기했잖아. 칼슘이 분비되게 하면은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자극과 수축은 동시에 커플링 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게 이제 칼슘의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근수축의 조절은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의 조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코플라즈미 리티큘럼 아까 얘기했던 SR이라는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SR은 이제 모디파이드 엔도플라즈미 리티큘럼이에요. 그러니까 ER에 변형된 형태고요. 근육에 존재하는 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칼슘을 보관하는 주머니예요. 실질적으로 근육의 머슬 파이버에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칼슘이 나오게 되죠. 어디로? 머슬 파이버, 머슬 근육 세포로. 그때 이제 릴리즈 되는 통로가 바로 이 라이노다인 리셉터라는 이곳입니다. 나가는 통로예요. 칼슘이 잘 써줄게요. 칼슘이 나가는 통로가 이 라이노다인 리셉터고요. 그리고 at the end of contraction 수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칼슘이 다시 SR로 돌려 보내줘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 ATP, 에이즈 펌프 역할을 해주는 썰카2A라는 아이예요. 썰카2A 뒤에 이제 한번 나올 건데요. 요거는 반대로 칼슘을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 칼슘 회수해주는 아이. 뒤에 나와요. 오케이. 내보내는 통로는 라이오다인 리셉터, 회수하는 건 썰카2A. 그래서 사이코플라즈미 리티큘럼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형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ER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근육세포는 여러분이 앞에서 스트럭처를 봐서 알겠지만 파이버들이 다 꽉꽉 차 있어요. 그 세포가 어떻게 보면 세포질이 굉장히 좁은 상태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가 세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튜브처럼 쭉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 사코플라즘 리티큘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코플라즘 리티큘럼은 근육은 뭐 기본적으로 근막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세포 막이에요. 우리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하면 일반 세포의 막이고 근육의 세포막은 사콜레마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사콜레마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칼슘이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내부에 신호를 주게 돼서 칼슘을 더 분비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튜블이라서 T-튜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뭐에? 칼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크, 좀 어둡게 보이죠? A밴드, 화이트하게 보이는 I밴드, 그리고 아주 진한 디스크 형태로 근육과 근육, 사코미어를 결정짓는 디스크 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SR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변형된 형태의 ER이고요. 칼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R 주변으로 여기 있듯이 터미널 시스터네라고 하는 골지에 변형된 형태로 주머니 튜브처럼 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 T튜브의 관이 들어가서 칼슘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극을 줬을 때 신경에서 분비하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칼슘이 분비가 되면은 안쪽으로 신호를 줄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튜블은 굉장히 네로 멤브러너스라고 되어 있죠. 좁은 통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구멍이에요, 구멍. 관, 머슬의 근육의 막에, 그리고 이제 바깥쪽 익스트라셀룰러 엔바이러먼트하고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듯이 컨덕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서 활성 전이를 만들어내게 하는 칼슘의 유입 통로가 됩니다. 액션 포텐셜이 앞에 나와 있었던 흥분을 만드는 활성 전이 익사이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흥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확장 전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컨트랙션, 수축이 되겠죠. 그리고 요 끝에 쪽에는 아까 있던 터미널 크리스트의 시스턴에 연결이 되어져서 안쪽으로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육의 세포는 어떻게 자극을 받느냐? 이건 전반적인 자극을 쭉 얘기한 거예요. 신경으로부터.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신경과 근육의 정션, 결합되어 있는 부분. 그쪽에는 신경의 말단 쪽에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형태로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분비하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신경에서 근육에 전달되는 그러한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엔드플레이트 쪽에 뿌려지게 되면은 그쪽에 신경 이제 분극이 시작이 되겠죠. 자극이. 그래서 포텐셜 자극을 이제 생성하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활성 전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듯이 all or non 이벤트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전달되는 거하고 신경과 근육, 그러니까 말단에 전달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는 점점점 이제 어떻게 그레이디드한 자극에 의해서 작동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자극은 올로와 논이에요. 극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 55mV 이상이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작동을 한다고 그랬었죠. 똑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슘이에요. 근육에서는.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트랜스버스 튜블의 모양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SR 칼슘 채널을 열어서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거죠. 오케이. 1번 아세틸콜린이 신경을 자극에 의해서 엔드플레이트 쪽에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 분비에 의해서 신경 쪽에서는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칼슘의 릴리즈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칼슘이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트로포마이오신의 형태 변화를 일으켜서 크로스 브릿지가 만들어지고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면은 트로포닌 C까지 결합하는 것까지 얘기하면은 아직
컨트랙션은 안 일어나 있죠. 여기는 익사이테이션 파트예요. 그리고 아까 크로스 브릿지부터는 컨트랙션이 일어나,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콜레마 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 릴리즈되고 아세틸콜린이 전달이 되면은 액션 포텐셜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소듐. 그래서 소듐 채널 오픈 되면은 소듐이 확 들어오면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되죠. 액션 포텐셜 오픈, 볼테이지 게이트 칼슘 채널. 칼슘이 릴리즈 돼서 SR도 오픈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SR에서 칼슘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엔 칼슘,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칼슘이 유입되고, 유입된 칼슘이 SR을 아까 라이오다인 리셉터라고 얘기했는데 라이오딘 리셉터를 열어서 칼슘을 더 많이 내보내게 하고 그 칼슘이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와서 트로포닌에 결합을 하면은 수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 결국에는 요 자극이 근수축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 꼭 기억하십시오. 그림 쪽에서 보면 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엑손의 터미널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뉴로머스큘러 정션이죠. 뉴론과 근육의 결합 부위예요. 여기 베지클에 아세티콜린이 들어있게 되고요. 근육의 엔드플레이트에 아세티콜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아세티콜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 아까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고요. 그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T튜블이 칼슘 채널을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열게 되고 칼슘이 들어오면은 이 칼슘에 의해서 SR을 자극하게 되고 SR에서 칼슘을 채널이 열리는 거죠. 칼슘 채널을 열어서 더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렉세이션이요. 수축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축은 했는데 이완이 안 되면은 다시 수축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액션 포텐셜이 이제 끝나게 되고 칼슘이 더 이상 릴리즈 되지 않게 채널이 닫히겠죠. 그러면은 칼슘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칼슘이 제거가 돼야지 수축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칼슘 ATPase 펌프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썰카2A라는 아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ATPase, ATP의 분에 효소가 붙어 있는 단백질이 있고요. 이 단백질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ATP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칼슘을 SR로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SR이 있으면은 칼슘을 다시 백워드 시키는 거죠. 누가? 썰카2A라는 단백질이. 오케이. 요거를 이제 조절하는 단백질도 있겠죠. No more calcium is available to bind troponin C 하면은 이제 원래대로 이완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로포마이오신이 다시 원래대로 형태로 변화가 되고요. 마이오신 헤드 바인딩 사이트는 블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릴렉스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힙으로 밀어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었죠. 마이오신 굵은 애 있고 액틴이 얇게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끝에 쪽에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들이 있고요. 요 끝에 쪽에 이렇게 용수철로 되어 있는 타이튼이라는 프로테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됐을 때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게 밀리겠죠. 이렇게 짧게 수축이 돼서 액틴 부분이에요. 마이오신 부분이에요. 쏘리. 밀려 있다가 이렇게 수축돼서 들어와서 밀려 있다가 마이오신과 액틴의 결합이 떨어져서 더 이상 붙잡아줄 동력이 없으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용수철이 쭉 펴지면서 이완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수축 후에 이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칼슘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또 구조, 슬라이딩 필라멘트 시오리,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 작동 원리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육의 수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파트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실질적인 그런 뭐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생리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근육이 어떤 성질을 갖고 수축하고 이완할 때 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근육 수축과 이완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고요. 뭐 옛날에 개구리 전기 자극 주면서 전기를 줬더니 수축하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커런트라고 해서 전류, 전기인데요. 이 전기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 결국에는 소듐 채널, 포타슘 채널 우리 얘기했을 때 액션 포텐셜이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뭘로, 아이고, 쏘리. 예. 그게 뭘로 표현됐었어요? 액션 포텐셜이. 볼테이즈 마이너스 55mV에서 액션 포텐셜 만들어져서 30mV 되면은 포타슘 채널 열리면서 끝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전기, 커런트, 전류의 분포에 의해서 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전기로 시작해서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칼슘, 익사이테이션, 그 다음에 수축,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육 수축의 뭐 형태는 뭐 여기 있듯이 트위치, 서메이션, 테타너스 이렇게 있는데요. 트위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을 주면 수축하고 금방 원래대로 이완돼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약한 자극 같은 경우는 자극 주고 또 자극 주고 또 자극 주면은 점점점 수축이 강해지겠죠. 그거를 이제 서메이션, 부가 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 있듯이 when a second shock is applied immediately 바로 자극 주고 또 자극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중이 되는 거를 서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것들 같은 경우는 빨리 원래대로 수축하고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레이디드 근육 수축이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죠. 요 전제는 자극이 아주 강하지 않고 적당하게 일어나는 때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죠. 전기적인 자극이 한번 쭉 주면은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져서 수축을 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연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연축이 일어나고 바로 자극을 또 주면은 가중 한 번 더 수축이 가중해서 일어나게 되죠. 점진적 수축, 그레이디드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축, 테타너스 같은 경우는 그 자극이 굉장히 여러 번 있을 때를 얘기를 해요. 연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안정 강축이라고 완전하게 엄청난 자극이, 강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프리퀀시, 빈도죠. 빈도. 결국에 빈도가 여러 번 주어진다는 거는 자극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빈도가 매우 강해서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강하면은 완전하게 강축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컴플리트 테타너스 강축이라고 얘기하고 이 상태는 이완의 여지를 주지 않는 굉장히 강한 수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수축. 연축하고는 상반된 거죠. 일반적으로 트위치, 연축은 자극에 따라서 뭐 계속 여러 번 약한 자극이 있으면 수축이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인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60초 동안 초당 60번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이 거의 컴플리트 더 이상 빈틈이 없는 강력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계속 수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강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강축의 단점은
우리가 근육 힘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나도 모르게 확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디빌더들 유튜브 보면은 무거운 거 확 들었는데 갑자기 깔리고 그러죠. 그게 이제 강축이 지나치게 지속이 되면은 파티그, 근육에 피로가 발생을 해서 근육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완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수축을 멈춰버려요. 이완이 되는 거죠. 이 강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완전 강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피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근육의 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테타너스 인 비보 실질적으로 생리에서 나타나는 강축 부분인데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리크루트먼트 메이크 컨트랙션 스트롱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극이 쉬지 않고 지속적인 자극이 나타나면은 모든 근육이 수축한 상태가 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트래피레라는 개념은 이제 계단형이에요. 그래서 볼테이지가 증가하긴 하는데 머슬 파이버들이 뭐 한 번에 쫙 뭐 약간 연속성으로 이런 식으로 수축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확 증가했다가 또 가다가 확 증가했다. 뭐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복, 우리 생리에서는 나타나기 좀 드문 그런 형태고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테어 케이스라고 표현했죠. 계단 형식으로 수축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근육이 수축할 때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 수축에 해당하는 로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뭔가 주어지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힘에 상반돼서 근육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force velocity curve라고 표현하는데요. 힘의 속도, 반응을 나타내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힘이 굉장히 작은 경우, 로드, 무게가 작으면은 힘이 적게 걸리고 속도는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이건 반비례 관계로 가죠. 포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엄청나게 내려고 하면은 속도는 늦어지게 되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부하에 반대하는 만큼 더 강하게 만들어내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힘센 사람들은 무거운 거 빨리 들잖아. 힘없는 사람들은 무거운 거 들려고 그러면 죽죠.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포스 힘과 거기에 걸리는 로드 부하 간의 제로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죠. 그게 이제 contraction at this point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은 힘과 로드, 포스와 로드가 동일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나타내는 커브가 힘과 속도 커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머슬 컨트랙트는 항상 거기에 작용하는 힘과 속도는 반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greater force, the slow the contraction이죠. 많은 힘이 걸리면은 속도는 느려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뭐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이라는 거는 여기 있듯이 muscle fiber shorten when tension produce is just greater than load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등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무게나 아니면 가중보다 힘이 더 세면은 움직이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concentric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거, 두꺼워지는 거예요. 가중이 concentration 하면 뭐예요? 농축이잖아요. 그래서 concentric concentration은 머슬 파이버가 점점 짧아지면은 어때요? 길게 있던 애들이 짧아지면은 두툼해지죠. 그래서 요 로드보다 힘이 크면은 컨센트릭하게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수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센트릭 컨센트레이션은 컨트랙션은 수축을 하긴 하는데 힘에 비해서 거기 걸리는 부하가 로드가 이제 투 그레이시어 너무 무거우면 우리 어때? 수축은 하고 있는데
당겨주질 못하니까 두터워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얇은 상태. 이거는 두터운 상태예요. 이센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센트릭. 농축. 이거는 그냥 길게 있는 상태에서의 수축을 얘기를 합니다. 힘이 너무 약한 거죠. 뭐에 비해서? 로드에 비해서. 컨센트릭, 컨센트레이션이 일반 수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거기에 걸린 부하가 더 컸을 경우에는 이센트릭,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이소토닉이 아니고 아이소메트릭이에요. 아이소메트릭 상태가 됐을 때는 여기 있듯이 로드가 too great,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는 can shorten이에요.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상태를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있을 벨로시티 속도가 있고요. 포스가 있을 때 반비례 관계로 떨어진다고 했었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수축이 없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 오케이? 뭐 엘라스틱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육에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근육의 수축에서 우리가 항상 뭐 수축하게 해주고 이완하게 해주고 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육의 어떻게 보면 보호죠. 보호를 위해서 엘라스틱,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텐던이라고 얘기하고요. 힘줄 끊어진다고 표현하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그 힘줄이 근육과 뼈의 중간에서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디스텐션, 뭐 너무 강하게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약간 저항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육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텐션 absorb some of tension as muscle contract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 그거에 보호해주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힘줄. 힘줄 굉장히 질기죠. 질기다는 의미는 우리가 먹을 때 질기다는 의미는 힘줄 부위하고 근육 부위하고 근육은 부드러워 살이에 살. 그러면은 힘줄이 없다 그러면은 근육이 그 힘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스틴이라는 말 자체가 찰랑찰랑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워.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은 끊어지겠죠. 오케이?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거를 유지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힘줄이라는 얘기고요. 힘줄이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질겨서 잘 안 잘라지죠. 오케이. 다음 얘기는 요 근육이 수축되고 그 수축이 실질적으로 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컨센트릭 쇼튼 짧아지면서 두꺼워지기도 하고 수축은 되는데 힘이 모자라서 쇼튼이 안 돼서 이제 이센트릭한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때에 근육의 힘이 좋은가? 랭스 텐션 릴레이션십이에요. 길이와 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머슬의 힘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머슬 파이버의 숫자 많이 이제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지면은 힘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자극이 많이 주어지느냐, 그리고 머슬 파이버의 두께, 머슬 파이버 두꺼운 사람들이 팔뚝 뭐 어마무시하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힘은 세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기, 숫자, 뭐 자극, 크기. 뭐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니시에이션 랭스예요. 파이버가 쉬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머슬 단위, G디스크 사이사이의 공간의 길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글씨는 빼놓고 그림으로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틴하고 마이오신하고 크로스 브릿지를 형성해 갖고 슬라이딩 시어리, 슬라이딩 필라멘트 시어리에 맞게 작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육이 지금 두꺼워져 있는 형태예요. 쇼튼 짧아져 있으니까 거리가 너무 가깝죠. 이랬을 때는 텐션이 굉장히 거리가 너무 짧으면 텐션이 약하게 되고요. 이거 중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수축의 여지도 있고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반응할 수가 있죠. 텐션이 가장 좋은 부위죠. 중간 형태. 그리고 너무 멀어요. 마요신 헤드가 액틴에 부풀라고 했더니 너무 멀어.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극이 왔을 때 수축하는 데에 힘이 적게 걸린다는 얘기죠. 참여하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숫자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실제 힘은 적게 작동하게 되고요. 적당한 수준, 중간 수준으로 존재할 때 2.25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2.0에서 2.5, 2.25 중간 위치 정도에 있을 때 최적의 텐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랭스 텐션 릴레이션이에요. 길이와 거기에 작동하는 힘의 관계. 말로는 두세 장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결국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짧게 있으면 서로 붙어갖고 당겨줄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힘이 많이 작용을 못하겠죠.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근육의 특징,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파트 3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근육의 성질적인 부분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에너지 리퀘어먼트 오브 스켈레터 머슬입니다. 그러면 근육에 따라서 뭐 똑같은 최위근이지만 위치나 아니면은 그 근육의 성질에 따라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뭘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거리 선수하고 장거리 선수하고 보면은 단거리는 굵고 머슬 파이버가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태도 물론 다르겠죠. 장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말라있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근육이 없느냐?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은 가늘고 오래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근육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리퀘어먼트, 에너지의 사용이 달라지겠죠. 그거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에너지가 이제 근육이 수축할 때 당연히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마이오신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도 70%, ATP 에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게 마이오신 헤드에 ATP 바인딩 사이트에 ATP가 붙었을 때 ATP를 ADP하고 포스페이스로 분리를 시켰죠. 이때 이제 분해를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칼슘 리턴 할 때, 리턴 칼슘 SR로 3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누가 써요? 썰카2A라는 칼슘 ATPage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근육에서는 대부분 저기에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힘을 쓰는 거는. 그럼 그 에너지 어디서 얻느냐? 근육이 일반적으로 쉬고 있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다 페리 엑시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일드 엑서사이즈, 뭐 중간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에요. 지방은 근육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고요. 요에는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에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해야 산소 소모가 되면서 지방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 했을 때 이제 글라이코젠은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쉬고 있을 때 우리 앉아서 숨만 쉬고 있을 때 그리고 거의 이제 슬슬 걷는 정도 이때는 페리엑시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장돼 있던 글라이코젠을 바로 쓰는 게 아니죠. 뭘로 변화를 시켜요? 글루코즈로 글루카본이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헤비 엑서사이즈, 아주 강도가 높은 급격한 운동, 100m 달리기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 빼올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아주 강한 운동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미들 운동을 해줘야 글루코즈를 먼저 빼고
그 다음이 사용을 하겠죠. 처음부터 뭐 계속 걷는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운동과 중간 정도의 운동을 시간에 맞춰서 잘 섞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심박수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엑서사이즈 인텐시티, 뭐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채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더 증가가 돼서 근육에 글루코즈 공급이 많아져야겠죠.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들을 엑서사이즈의 시간, 듀레이션이죠. 그리고 강도 정도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일드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아까 숨만 쉴 때, 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페리엑스를 노란 부분, 페리엑스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오래 숨 우리 평생 쉬는 거니까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의 실제 혈액의 글루코즈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다른 아이들의 사용 빈도가 바뀌겠죠. 모더레이트 정도를 하게 되면은 글루코즈 이제 저장된 거를 초기에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짧은 시간 운동할 때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TG라는 거를 사용하게 돼요. 트리글라세라이드.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 페리엑시드 같은 경우는 프리 페리엑시드는 이제 플라즈마 혈액에 떠다니는 그런 지방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뺀다는 개념은 요 아이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이 없어지면은 지방이 같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분 이내의 운동에서 헤비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블러드 그리고 글라이코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비 엑서사이즈로 90분 이상 못 하잖아. 그렇죠? 모더레이트 정도로 하게 되면은 당과 어때요? 중간에 이 TG 그리고 프리페리엑스가 적당한 수준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30분 열심히 100m 달리기 하고서 나 운동 많이 했어 라고 하면은 배만 고파요. 그래서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텐션에 따라서 로우, 인텐시티, 미디움, 그 하이에 따라서 나타내는 글루코즈 업테이크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이로 가면 글루코즈 업테이크 양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오케이. 그럼 메타볼리즘 오브 스켈레터 머슬입니다. 스켈레터 머슬의 대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운동에서는 에어로빅 산소를 사용하는 형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듯이 moderate to heavy exercise, 그러니까 중간 이상의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의 사용을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죠. 단거리 선수들 몇 초 동안 뛰어요? 10초 미만이죠? 그러면은 10초 미만이라는 소리는 단거리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 산소를 근육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산소가 아니고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장거리 선수들은 계속해서 근육이 지치지 않고 오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블러드에 산소, 옥시젠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는 쪽 메타볼리즘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근육이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결국에는 이 옥시젠,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2 컨섬션, 우리가 산소의 소모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산소의 에어로빅 캐패시티, 얼마나 산소를 포화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운동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최고 옥시젠 업테이크, 산소 흡수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어로빅 캐패시티 또는 O2max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뭐 이 O2max 산소 포화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엑서사이즈가 뭐 우리가 라이트, 모더레이트, 헤비 했을 때 각각 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VO2 맥스 굉장히 높고요. 특히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들 엄청날 겁니다. 일반인들 저같이 이제 코치 퍼슨
하늘 쳐다보고 그냥 맨날 TV 보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높지 않겠죠, 당연히. 뭐 당연히 에이지, 섹스, 사이즈, 크기, 뭐 애슬레틱 트레이닝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들 다를 거고요. 남자 그리고 젊은 사람이 좀 더 좋은 오토맥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에어로빅 캐패시티를. 그쵸? 일반적으로 뭐 킬로그램 바디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킬로그램당 분당 12ml 정도를 이제 업테이크 한다고 그러고요. 맥시멈으로 84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12에서 84 굉장히 편차가 크죠. 분당 84까지 가려고 그러면 운동을 꽤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그 운동 능력을 다른 걸로 나타내는 게 이제 락테이트 스레스홀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락테이트 스레스홀드는 산소, 언에어로빅이에요. 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극치를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얘기할 때 산소를 공급이 되는 동안은 산소를 쓰지만 근육 같은 경우는 산소를 급격히 사용하게 되면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원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락틱 액시드죠, 락테이트. 그래서 락테이트를 얼마나 또 잘 활용할 수 있느냐도 뭐 보관할 수 있느냐도 운동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other way to determine exercise intensity죠. 특정 사람의 운동의 강도,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VO2 max라는 거, O2 capacity하고 lactate threshold 가지고 운동 능력을 나타내고요. percent of maximal oxygen uptake at which rise in blood lactate level occur요. 그러니까 특정 레벨의 락테이트의 상태에서 산소를 업테이크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50에서 70%의 VO2 max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루코즈 인크리즈 during X 당연히 뭐 글루코즈가 증가돼야 되는 그런 당위도를 얘기를 한 거죠. 글루코즈 트랜스포터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증가하고 블러드의 글루코즈 레벨이 증가하고 뭐 리버 이런 쪽에서 글루코즈를 많이 공급을 해주겠죠. 글라이코젠이나 아니면은 지방, 리피드 이런 것들의 분해를 통해서 글루코즈 아닌 것에서 글루코즈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글루코즈를 공급할 겁니다. 오케이? 뭐 옥시제 데빗은 운동 많이 하면은 산소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소 빚었다는 거를 표현한 개념입니다. 포스포 크레아틴은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까지 하기로 하고요. 포스포 크레아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 오늘 뭐 강의하는 거는 우선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포크리아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고요.